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밤새 비가 많이 내렸고요. 오늘 아침에는 경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내렸고 중부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비 피해가 속출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이랬습니다. 주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저희는 강연 준비해놨는데 소통에 대해서 특히 매력적인 엄마의 소통에 대해서 기자 출신이면서 작가고 방송인이죠. 유인경 씨가 강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제 주변에는 휴가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휴가를 즐기는 가장 재밌는 방법,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 여름 휴가에 도전해 볼 법한 맛있는 식도락 여행지들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같이 하니까 좋다. 네, 오늘 강연해줄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작가 겸 방송인 유인경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유, 관리 잘하세요. 네. 네? 아유, 이제 유인경 네. 기자는 정말 대한민국 여성 직장인들의 워너비 그 자체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니요. 저처럼 모르셨어요? 직장 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니, 퇴직하고 계속 일하시고. 예, 제가 정년 퇴직한 지 5년 차인데 아, 그럼 나이가 나오는데 올해 드디어 이제 환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1살 먹은 할머니라 생각을 안 하고요. 다시 한 살이 됐다고 생각해서 네. 아장아장 걸어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비, 유인경. 아니, 근데 그런 글감은 어디서 찾아내세요? 정말 글 쓰시는 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해요. 일상에서 얻죠. 네. 사실은 뭐 책도 많이 읽고요. 신문도 전직이지만 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신문도 종이로 보고 또 뭐 인터넷이나 포털 뒤져가지고 승리가 왜 그랬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네. 각종 사건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대화하다가 얻는 지혜라든가 네.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느끼는 거라든가 예. 뭐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예. 하는 게 다 달라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떤 물건이건 아니면 어떤 장소건 기쁨의 빛깔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만 해요. 예. 멋지다. 아니, 기쁨의 그럼 오늘 빛깔. 저희에게는 네? 또 어떤 기쁨의 빛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주변에 아무래도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라든가 뭐 여성들을 관련된 책을 많이 쓰고 네. 주변에 거의 한 70% 이상이 이제 여성들하고 요즘은 네.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또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엄청난 갈등? 그러니까 뭐 세대 간 갈등도 있고 본인하고 갈등도 크고 네. 그다음에 뭐 소통이 잘 안 된다. 뭐 자식하고도 안 된다. 남편하고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요. 제일 중요한 건 100세 시대를 잘 살려면 제일 필요한 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힘인 것 같아요. 예, 뭐 정치 지도자도 대단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네.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네. 하고. 네. 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강아지를 다뤘던데. 맞습니다. 강아지만큼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네, 그때도 동물과의 교감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힘을 나이 들어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매력적인 엄마, 여성으로 좀 나이 드는 법. 저도 좀 배우는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주제로 유인경 기자의 강연을 박수로 청합니다. 나갈까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매력적인 엄마들의 공감소통법입니다. 지금 2019년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그 어떤 인류도 살아보지 못했던 최초의 삶을 사는 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네. 예전에 몇몇 사람들한테만 축복처럼 여겨졌던 100세의 삶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실제로 정말 잘 안 돌아가십니다. 예. 요즘 제가 환갑인데 환갑잔치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들 뭐 88세 정도나 돼야 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102살의 화백인 김병규 화백이 개인전을 하셨고요. 100살이 되신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보니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3천만 원 이상을 내셨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똑같이 책을 써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 뭐 하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뭐 하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영국 왕실 기사를 보니까 찰스 왕자가 73살이더라고요. 네. 왕자 그럼 한 17살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왕자도 80이 다 돼도 왕자로 있을 확률이 높은 이런 장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100세를 산다라는 건 하염없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애 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부, 직장, 은퇴기 요거 딱 3단계였거든요. 그래서 20년 정도 공부하고 30년 직장 다니고 그다음에 퇴직금 받아서 나머지 자녀 수명을 적당히 보내다 가시면 자식들도 그냥 남은 집 하나 받거나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됐는데 이제는 30, 20, 50을 사셔야 돼요. 네. 30년 공부하고 20년 직장 못 버팁니다. 저처럼 정년퇴직하는 건 이제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만한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퇴직해서 나가서 50년 이후에도 한 4, 50년을 살아셔야 되는데 이때는 그럼 100살을 버틸 힘이 뭐가 있을까? 생애 주기도 달라지고 장수를 할 땐 우리가 뭐가 제일 필요할까? 또 일단 화두고요. 두 번째 이제도 우리가 그 어떤 인류도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사는 건 뭐냐면 5세대가 공존하는 삶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5세대가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꼰대입니다. 꼰대. 꼰대는 뭐 본인이 꼰대라는 걸 모르기도 하고 나이에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입니다. 50대, 뭐 60대 뭐 이런 분들. 그다음이 이제 X세대죠. 제가 젊었을 때 저 싸가지 없는 이라고 얘기했던 X세대가 드디어 부장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80년대생들 그리고 드디어 90년대생이 직장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5세대가 한 직장에서 공존하면서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다툼이 생기기도 했고요. 여성들이 느끼는 가정에서만 느끼는 세대 갈등을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자료를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직 미혼인데 결혼하면 자기 부인하고 엄마하고 안 만나게 해주고 싶대요. 예, 그냥 내 마누라지 우리 엄마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Z세대 이후에 들어온 아이들은 언어들도 너무 다릅니다. 모르는 신조어들이 투성이 똑같은 대한민국분인데 가뿐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라고 하고 저에게 마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상 줬니? 했더니 마음에 상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꾸안꾸라 그러대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듯한 옷차림?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되나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건 저 같은 어른들이랑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답니다. 제가 갑자기 가뿐싸 하고 나타나는 순간 아이들이 저 말 바꾸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을 살면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이들이랑 같이 잘 살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필요한 건 소통하고 공감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2019년에 제일 큰 화두가 혐오와 갈등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혐오합니다. 틀딱충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틀니를 딱딱거리는 벌레 같은 어르신. 이런 놀라운 말을 씁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것들 뭐 이렇게 하고 서로 혐오를 하고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혐오라든가 갈등을 가장 없애는 방법 말 한마디 하나 세상을 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는 것도 저는 결국은 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안 바뀝니다. 저도 결혼할 때 제 남편이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저를 배신하지 않겠지. 성격은 좀 나쁘지만 했는데 부도가 나서 돈은 싹 다 사라지고 나쁜 성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나 60이 돼도 70이 돼도 말씀 하나 조금 바뀌는 훈련을 하신다면, 왜냐하면 우리 인간 학습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좀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닥 어려울 거는 없고요. ABC 정도만 잘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가 뭐냐면요. 에스크예요.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미래에 큰 문제 아니면 뭐 엄청난 영향력 미칠 거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곰들이 막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 우리 집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 지경이에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엄청 나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핵입니다. 뭐 지금 굉장히 뭐 남북 관계가 조절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변수가 일어나서 알 수가 없어요. 뭐 핵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전쟁의 공포도 있죠. 그 다음이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면접을 봐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요. 인공지능이 소설을 써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대학교에서 전쟁사와 중세 철학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고 또 이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지라고 하는데 인류의 지금 마지막 장은 아무래도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기자가 작년에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만약 인공지능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면 우리한테 이게 축복이 될까요? 재앙이 될까요? 그랬더니 이바라라리 교수는 조금 긍정적인 성격이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인간하고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하고 사람 사이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랍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입력한 자료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걔네들은 배터리 빼버리면 끝이에요. 저도 전기밥솥을 쓰는데 얘가 인공지능 밥솥이래요, 나름. 질문을 해요. 질문은 아니고 말은 해요, 얘가. 네. 취사 들어갑니다? 뭐 이따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못 해요. 뜸은 언제 드릴까? 뭐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정말 저 강아지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고 하는데 이 강아지도 감정 표현을 하는데 질문을 못 해요. 엄마, 채널A 갔다 언제 돌아와? 뭐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 질문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내 몸 내 거고 내 마음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무슨 질문해요?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를 알까요? 잘 모릅니다. 저는 정년 퇴직한 지 5년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년 퇴직하고서 알았어요. 제가 별로 기자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성도 몰랐던 거죠. 여기 앞에 살짝 보여드린 산티아고 순례길, 요새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렇게 써 있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결국 여기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고민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러 가는 곳입니다.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머리로 하는 생각이 있고 누워서 허리로 하는 생각이 있고 걸어서 발꿈치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꿈치로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변하거든요. 바뀌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나는 어느 때 제일 기분이 좋지? 나는 어느 때 행복해지지? 나는 뭐 하면 제일 짜릿짜릿해지지? 어느 순간이 내가 제일 마음이 평화로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난 어느 때 제일 짜증이 나지? 왜냐면 저 인간만 보면 확 체한 것 같지? 나는 왜 이 일을 하면 굉장히 막 사는 게 불행하게 느껴지지? 요것 정도만 좀 알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행복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리스트. 저는 아직까지도 종이 수첩을 매일 씁니다. 해마다. 근데 그 맨 앞장에 뭐 새해 목표 이런 거 쓰지 않고요. 그 글자만 봐도 기뻐지는 리스트를 써요. 제 딸아이와의 뭐 뽀뽀, 뭐 커피 향기, 가꾼 빵의 뭐 냄새, 산책하는 거, 뭐 무슨 음악 이런 거 막 써서 직접 못해도 진짜 머리가 약간 쥐날 무렵에 그것만 읽어도 굉장히 기뻐져요. 근데 그걸 실행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죠. 산책을 하시던
아니면 음악을 들으시던. 네, 물론 나쁜 건 안 하셔야 돼요. 뭐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뭐 음주운전 이건 절대 안 되지만 그런 거에서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싫은 일은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또 욕을 엄청 많이 먹겠지만 싫은 친구도 안 만나도 됩니다. 네, 제 자존감을 뚝뚝 떨어치는 친구들 안 만나도 됩니다. 형제 중에서 피하고 싶으면 피하십시오. 예, 하기 싫은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설거지 좋아해요. 다림질도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탁기를 못 돌려요. 기구가 돌아가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습니다. 아니면 남편을 시켜도 되고 자식을 시켜도 됩니다. 싫은 일은 좀 안 하고 피하고 어쨌든 기쁨의 순간을 확장하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취향이 나타나요.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구나. 혹은 나는 이렇게 차분히 사색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영역만 많이 확실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이 화를 낼 일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기쁜 일인데 이렇게 담담히 있을 일인가? 하는 거 자문을 하셔야 돼요. 왜? 인생에 어차피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맞는 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좀 통하셔야 되고요. 에스크에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남한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이제는 3분 사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예. 우리 사드 기자들도 몰랐어요. THAD 스펠링도 헷갈립니다.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방탄소년단 멤버 7명 못 이음입니다. 예. 아무리 알고 싶어도 잘 잊어먹게 돼요. 네. 모르는 거 투성인데 그런데 뭐를 물어보는지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은 피노키오를 모르더라고요. 약간 거짓말 하시길래 코 커져요 그랬더니 내 코가 왜?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깡촌에서 자라셔서 동화책이나 만화 영화를 보신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다 알고 다 유식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물어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중요해요. 귀엽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귀여우셔야 돼요. 귀여우셔야 돼요. 이재용 아나운서가 뜻밖의 귀여워요. 보조개도 쏙 들어갔죠? 네. 사석에서는 더 귀여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장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떤 사람이 제일 귀여운 줄 알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귀여운 줄 아냐? 어떤 사람이? 했더니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인정하는 분이 귀엽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셔야 귀여운데 어르신들은 그거 뭐 내가 뭐 모르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저는 제 딸한테 얼마나 귀염을 떠는지 몰라요. 정말 비굴할 정도로 귀염을 떨어요. 이거 어떻게 해? 너 이게 왼쪽 누르는 거야? 오른쪽 누르는 거야? 당연하죠. 예전에는 왜 라디오 하나만 사도 막 이렇게 해서 사용하세요 하고 사용 책자 한 권을 주던데 이제는 뭐 휴대폰이건 카메라건 던져놓고 맛대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물어보셔야죠. 그게 소통하는 건데 좀 귀여워지시라는 겁니다. 이제 귀여움으로 착장하시면 얼마든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비예요. 빌리브예요. 믿습니다입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종교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종교 있으면 너무 행복하죠. 든든한 백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누구보다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좀 믿으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한국 여성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갖고 있는 DNA나 아니면 열정이나 뭐 소신이나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자존감, 자신감 이게 너무 없습니다. 뭐 하세요? 그러면 전 전업주부예요. 이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뭘 아무것도 안 해요. 24시간 너무너무 바쁘게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자존감이 썩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자존심은 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자존감을 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저를 더 무시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이것도 타고나기도 하고 겸손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좀 믿으시면 되는데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실력이나 본인 자체를 믿으시면 세상을 바꾸고 자신도 행복해지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분이 김연아 선수예요. 네. 제 딸보다 어립니다만 저는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기꺼이 김연아 선수를 10손가락 안에 뽑습니다. 왜냐하면 20살 때 세계 챔피언십 대회를 나가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어요. 저 같은 멍청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유 김연아 선수 어때요? 아이고 근데 아사다 마오 선수 또 나오대? 저 같으면 그러게요. 걔는 왜 이렇게 나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응? 다른 대회도 많은데. 그리고 뭐 트리플 엑셀 이쁘다 그러는데 그거 잘하려면 1년에 7,000번 엉덩방아 찧어야 되고요. 뭐 구시렁구시렁 20살다운 넋두리 하소연 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그때 특유의 그렇게 쿨한 표정으로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사다마오 선수랑 경쟁하려고 스케이트 타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 타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특히 이번 경기 앞두고 컨디션이 좋아서 이제 이 경기에서 괜찮은 성적 낼 걸로 믿습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스케이팅 시간을 즐길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더니 20살의 소녀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기쁨을 줬죠. 그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까방권을 줘야 된다. 예, 악플 네. 절대 달지 말아야 된다. 예, 평생 까방권을 줘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가 된 건 본인이 본인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조앤 롤링이라고요. 해리포터의 네. 저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 출신인데 학교 졸업하고 이제 포르투갈에 가서 영어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별별 여러 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근데 아마 결혼 생활이 엄청 불행했던 모양이에요.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는 집도 절도 직장도 직업도 없는 가난한 이제 한 가정 어머니였죠. 아침마다 유모차에 아이 싣고 와서 한 손으로 굴려서 아이 재우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없어서 타이프라이터로 따박따박 쓴 책이 해리포터예요. 21년 전 얘기입니다. 22년 전 얘기죠. 저는 이 조앤 롤링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21세기에 어벤져스 이런 온갖 무기를 갖춘 사람 뭐 영웅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션, 인터스텔라 우주를 다루는데 네. 해리포터라는 조그만 꼬마애가 얌얌얌 거리는 마법학교 얘기가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한 게 너무 저는 경이로웠어요. 물론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출판사에 복사해서 보낼 돈도 없어서 타이프라이터로 다시 쳤다서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출판사에서 그래 한번 내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성공을 거둬서 지금은 수십조의 재산을 자랑하는 부자고 그리고 그 돈으로 기꺼이 사회적인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노블리스 오브리지를 실천한 여성이 됐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자기를 믿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얘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먹힐 수 있을 거야.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되고 해도 마법이 일어나길 다들 바라고 어린 해리포터가 잘 되기를 기도할 거야. 이 믿음 때문에 됐건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동안 썼던 책으로 벌어들인 인세만 780억인가 그렇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예. 배가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나도 마법학교 얘기는 쓸 수 있는데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을 안 믿습니다. 근데 뭐를 믿으셔야 되냐면 이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호감도가 무척 높다. 사람들이 나 너무 이뻐한다. 미치겠다. 이놈의 인기 어떻게 하면 좋아. 약간 공주병인데 그거 병에 걸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무게로 잴 수가 없습니다. 제 호감도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재용 아나운서가 저를 좋아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이재용 아나운서가 껄끄러워하고 뭐 그때 방송할 때 내가 실수가 많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오늘 못 나옵니다. 예. 그 사람 나 뭐라 그럴 텐데. 근데 저는 지병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저를 알고 봤더니. 정년 퇴직한 신문사에도 알고 뒷담화를 그렇게 했다는데 몰랐어요.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정년까지 버텼죠. 제가 만약에 그걸 다 알았으면 일찍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들이 화살을 던져도 제가 안 맞으면 그만이에요. 믿어요. 저는 시댁하고도 잘 지내요. 어떻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시댁이랑 잘 지내? 왜? 시부어머니나 동서나 저를 뭐 이렇게 미워하겠어요. 제가 그 집에 물을 지르기로 했어요. 네. 아니면 뭐 또 욕을 하고 다니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뭐 저한테 넌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그러셔도 그냥 담담하게 내 어머니 그렇게 배웠어요. 동서들이 야 너는 이렇게 요리 솜씨도 없냐? 형님만 있으시면 됐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차피 제사상은 같이 차리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를 데리고 있던 상사도
저의 동서들도 마지막은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인경이가 그래도 성격은 좋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편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굳이 남들의 의견에 그렇게 휘말릴 이유가 없어요. 왜? 남들도 그렇게 저만 미워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랑받아 라고 믿으시는 게 일단 제일 큰 무기고요. 두 번째는 뭐를 믿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마무시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능력이 있어서 믿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한번 해보자.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었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뭐 비서거나 선생님이거나 뭐 이런 정도여서 기자, PD는 꿈은 꿀 수 있었지만 별로 못 됐던 시절인데 제가 또 연애에도 자질이 없어서 예. 그냥 70번 선봉 끝에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로 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했던 신문사에서 신문 독자의 반이 여성인데 왜 여기자가 없지? 특히 아이 낳고 살림하는 여기자가 왜 없지? 라는 판단을 하신 이제 상사가 이제 수소문을 한 거죠. 공채는 안 하고. 근데 저 아는 선배가 너 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건 애밖에 없었어요. 뻔뻔함과. 그래서 있어요. 그래갖고 살림도 못하는데 찾아가서 된 거죠. 그때 저희가 준비된 신문기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잘하면 계속 붙어 있을 거고 못하면 잘릴 거고 아예 재미없으면 나오자. 담담하게 들어갔다가 정년퇴직까지 이제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제안들이 많이 와요. 방송에 한번 출연해 주겠나? 그때만 해도 방송에 나간다는 게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톡 나갔는데 큰 욕심을 내지 않아서 제가 막 MC를 한다거나 뭐 안 해서 그냥 꾸역꾸역 지금 패널로 나와서 지금 20년째 방송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도 저는 강사 아닙니다. 쓰는 사람이지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강의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강의를 제가 어떻게 해요? 했더니 강사료가 짭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정년퇴직 이후에 최고의 밥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뭐 요리를 하기랍니까? 뭐 뜨개질합니까? 아무 재료 없이 이렇게만 해서 그 돈을 버니 너무 감사한데 그때 저를 믿고 뭐 한번 해보자라는 거 하지 않았으면 제 노후가 조금 더 우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재능과 너무나 많은 열정과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줌마라는 이유만으로 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사장시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서랍에 넣어두면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돌도 꺼내서 갈고 닦고 이 색깔 보세요 라고 자랑질을 하면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좀 보석을 꺼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보면 100살까지 일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시는 일이든 취미를 기르시는 일이든 뭐든지 간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시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를 믿으셔야 되냐면 가족을 믿으셔야죠. 도대체 못 믿을 게 가족이죠. 전생의 원수였겠지 싶죠. 그러나 가족을 믿으시라는 건 그분들이 훌륭함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 없이도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들 어머니들이 잘못된 거 너무 현모양처가 되시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현모양처가 뭘까요? 남편한테 맨날 막 속옷까지도 막 풀먹에 다려놓고 여보 속옷 풀먹에 다려놓았어요. 뭐 그리고 뭐 녹즙기에 다 드시고 가세요. 아이들에게 넌 이거 해라. 엄마가 다 해주마. 네 숙제도 내가 맡아 해주마. 학원은 어디 가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빠져 있어도 충분히 가정 잘 돌아갑니다. 약간 두려운 건 저 없을 때 너무 잘 돌아간다는 걸 확인할 때 약간 두렵죠. 너무 아이들에게 요리도 잘해주시고 자기는 막 목 늘어난 남편 셔츠 입으면서 남편이랑 아이 명품 사주고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고마워하질 않아요. 당신은 옷차림이 그게 뭐야? 아우, 야, 이게 뭐, 이렇게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 20대 미만의 아이들은요, 70%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답니다. 10년 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먹기만 해서 1억대를 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장난감 갖고 놀기만 하는데 별의별 직업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인터넷을 해? 아니, 아주 아날로그적인 직업들도 인기예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요.
가짜 가족 대행업체라는 게 있어요. 제가 100살이에요. 제 남편 죽었어요. 제 친구들도 앉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똑바로. 병원에 있거나 뭐 하거나. 자녀도 뭐 바빠요. 근데 제 생일날 축하받고 싶잖아요. 그럼 가짜 가족 대행업체 전화를 걸어요. 안녕하세요. 뭐 저 유인경인데요. 무슨 식당에 토요일날 6시까지 딸 부부 한 쌍. 그다음에 외손녀 2명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예약을 하고 케이크는 무슨 제과께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입금을 하면 그 시간에 짱 하고 가짜 가족이 나타나고 어머니 뭐 여전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슬프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업체들도 성황이 하게 된다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5가지의 직업과 7개의 직장과 10군데 이상의 장소로 옮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 어린애들한테 너는 로스쿨 가. 너는 공무원 돼야 돼. 박사를 따야 되지 않겠니? 안정된 뭐 어쩌고를 해라. 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대리만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업도 계속 바뀌고요. 가치관도 되게 달라져요. 그리고 평생 따뜻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어요. 근데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너 믿어. 네가 성공할 걸 믿어, 출세할 걸 믿어가 아니라 엄마는 네가 원하는 세상에서 언젠가 네 꿈을 이룰 거라고 믿어. 그런데 꽃도 봄에 피는 개나리 있고 여름에 피는 장미 있고 가을 피는 국화 있듯이 꽃 피는 계절이 다르잖아. 좀 천천히 가도 돼. 저는 그 얘기에 굉장히 감명받았던 사람 봤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여성들이 모인 사이트에서 부모님한테 제일 사랑받았던 순간이 언제예요? 제 경우는 하고 어떤 분이 본인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몹시 아팠어요. 소아암이었대요. 그래서 수시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또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뭐 살벌하잖아요. 뭐 다쳐서 온 분에다가 막 삐뽀삐하고 나타나는데 엄마가 이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에 떠는 딸한테 여기 너무 재미있지. 너무 재미있지. 너무 신기하지. 왔다 갔다 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수시로 병원에 열만 나도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그러셨대요. 아파도 돼. 매일매일 아파도 돼. 실컷 아파도 돼.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근데 그 말에 너무 큰 위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 나이가 불과 30몇 살이었다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이제는 소아암을 극복하고 건강히 잘 자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댓글을 보고 제가 빵 터졌는데 진작 쓰시지. 기말고사 못 봤다 우리 아들 후렴해줬는데. 아이들만이 엄마도 좋은 엄마가 되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영유아기 때 좋은 엄마가 있어요. 참젓 나와가지고 잘 먹이고 쭉쭉이 잘 시키고 이런 엄마도 있고 뭐 초등학교 때 뭐 학원 잘 챙겨주고 뭐 해준 엄마도 있고 저처럼 대학교나 들어가서야 겨우 말이 통하고 엄마 뭐 리포트 좀 봐줄래? 그럼 뭐 봐주고 누구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재용 아나운서 만나고 싶어? 엄마가 전화해서 만나게 해줄까? 이렇게 되는 시절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애한테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 우리 애가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저는 제일 나쁜 게 억울함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최선을 하지 말고 최적화된 상태를 만드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야. 이 정도까지야. 엄마는 여기까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네가 해먹어. 당신이 찾아 먹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요리 솜씨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제 딸한테나 남편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솜씨가 없고 뭐 요리가 맛이 없으니까 그렇게 소식을 해요, 다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리고 어딜 가도 제가 해준 것보다 맛있기 때문에 격렬한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냐면 싸주기도 하고 성격 좋다 그러기도 하고 제 그 깊은 뜻이 이제야 먹히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저한테 유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어주시는 것, 그 사람들 얘기도 그냥 들어주시는 것, 편견 없이 들어주시는 것, 이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취업풀이에요. 쾌활하라, 양명하라 겁니다. 사실 21세기에 사는 저는 최고의 무기가 밝음, 양명함, 쾌활함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타고납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50% 정도는 타고난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탕 하나만
하나만 줘도 감사합니다. 사탕 주셔서 뭐 이런 애가 있는 반면에 큰 박스를 줘도 나 이 박스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애가 있어요. 네. 근데 성격이긴 하나 이것도 저는 훈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좀 즐거운 세포를 많이 늘리고 리액션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우울증은 여성들이 참 많아요. 만나보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러고 웃는 여성 거의 없어요. 늘 뭔가 이렇게 막 짓눌려 있고 찢을려 있고 이러고 걸어가시는데 근데 저는 실없는 일을 참 잘 웃어요. 간판 보고도 웃고 너무 좀 심하게 웃어요. 예. 근데 그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제 나는 용처가 끝났나 봐. 직장에서 잘렸어. 내가 늙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건 드디어 족쇄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저는 이제 아침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지 않고 이 아침 이지영 아나운서 풀어보면서 하고 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보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를 좀 기쁘게 하는 훈련들 아까 리스트를 작성하셨으면 하셔야 되고요. 어떤 면을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쾌활한 삶 예를 볼게요. 김용옥 탤런트세요. 연기자 선생님이신데 올해 84살인가 그렇게 되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80대 중반인데 이렇게 총기 있으시고 양명하시고 몸도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젊을 때 늘 상궁이나 무술역 할 만해서 그래. 왕비랑 공절했던 애들 다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본인을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감탄사도 나오고 80살 때도 힙합을 하셔갖고 지금 힙합 무슨 프로그램 출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기꺼이 도전하시고 기꺼이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저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부인분이 박막래 할머니세요. 74살이 되셨는데 유튜브 최고의 스타신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지내시면 이제 1년 사이에 치매 걸리실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서글퍼하는 와중에 손녀딸이 할머니 저랑 한 번도 못 가시 해외여행이나 가요. 그래갖고 해외여행 갔는데 해외여행 갔을 때 할머니가 보여주시는 반응이 너무 신기로워서 그걸 유튜브 보낸 거예요. 전라도 분이신데 막 징한 전라도 사투리 쓰면 참말 징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재미있어서 올린 거죠. 할머니가 치과에 갔다가 동네 아줌마들 모임 있을 때 재빨리 화장하는 법. 너무 귀엽지 않아요? 화장 입 다 지워졌는데 재빨리 막 이런 것들. 요새 전라도 요리하는데 지금 구독자가 90만? 엄청 해요. 예. 근데 이분한테서 보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웃을거리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요새 뭐 청춘들이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는데 잃어버렸으면 주워.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주워. 그러시고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희망이라는 건 누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보람, 기쁨, 재미 다 제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김혜자 선생님이 얼마 전에 상을 타셨는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등가 법칙이 있다. 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날개를 달려면 날개는 누가 붙여주고 달아주는 게 아니라 생살을 찢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가 생살이 찢어진 아픔을 달았을 때 날개도 달리고 비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남들이 해주기만 바래요. 너무 해주기만 바래요. 내가 기꺼이 투자하거나 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왕이면 인생을 좀 같은 면이라도 꼭 즐거워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웃기는데? 이거 재밌는데? 라고 바꾸시는 채널 바꾸듯이 이 책 보고 재미없어 딴 책 보자 하듯이 이게 좀 필요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치매로 이제 10년 정도 앓으셨습니다. 만 5년은 제가 대소변을 밤마다 보내는데 그게 행복하다 그러면 제가 정상이 아니죠. 근데 이제 틀니 뽑아서 이렇게 닦아드려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저귀 차고 계신 거 이렇게 벗겨드려서 깨끗이 샤워하고 이렇게 씻겨드려서 재워야 되는 게 제 일과였는데 저도 막 물 먹은 솜처럼 지치고 회사에서도 뭐 야단 맞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엄마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엄마 이 틀 뽑아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다 상해. 라고 하면
절대 안 뽑아주세요. 확 저한테 물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이 물렸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기저귀도 엄마 벗어. 냄새 나잖아. 이거 다 헐어요. 이거 벗어. 이렇게 되면 딱 이러세요. 왜? 치매 환자들도 우리 감성의 전파는 그대로 느껴요. 주파수가 느낀대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제가 딱 바꿔요. 아, 엄마 아프시지? 우리 엄마 애기지. 다시 애기 되셨지. 그럼 애기대로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신여사. 누구 입이 큰지 한번 내기하실까? 이 큰 사람 500원 주기.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엄마가 싹 벌릴 때 쏙 뽑아요. 그리고 자, 이제 미인대에 나가셔야 되는데 옷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바지 벗으시고 아이고 기저귀 벗으시고 엉덩이 섹시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하면 엄마가 막 웃으시면서 벗으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어느 면을 선택하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제 경험상 나이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잘하는 일은 웃는 거예요. 입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구나. 그냥 별로 그냥 물도 물이다 이거 하는 거랑 뚜껑도 안 따놨네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죠. 왜? 입꼬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평균 나이를 5살은 어려 보이게 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간 입꼬리는 심술맞게 보이기도 하고 늙어 보이기도 하고 이거 보톡스 맞아도 잘 안 돼요. 내가 작은 일에도 어머 꽃이다. 아우 이쁘다. 아 좋다.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쁨에 인색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쁨에 너무 인색해요. 어느 날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뉴스 나오다가 파란 하늘이 보여요. 와 하늘이 너무 좋다. 너무 맑다. 어머 저 구름도 올라가네. 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제 남편 옆에 있다가 우리 어릴 땐 늘 저랬어. 이러면 어쩌라고요. 바로 직전에 미세먼지가 가득했는데 예전에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기쁨? 근데 이거를 왜 기쁨을 안 받아들이세요? 여성들이 칭찬도 인색하세요. 어머 너무너무 젊어 보이세요. 얼굴도 팽팽하시고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면 될 걸. 아유 자세히 보면 자글자글해요. 그러면 정말요? 그런 것들한테 그냥 고마워하세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성격 상관없어요. 저도 뭐 신문 기자 생활하면 명랑할 수가 없어요.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험악한 사건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겪었던 더 큰 일이 뭐가 있었지? 더 많더라고요. 근데 견뎌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그냥 숫자로만 먹은 게 아니라 단단해졌구나. 이제 이거 괜찮아. 그리고 굉장히 기특해 해줬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잘 늙어가고 있어. 이러고 막 밥도 좋은 거 먹어야지. 뭐 커피도 좋은 거 마셔야지. 스스로에게 선물도 잘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명랑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와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늘 징징거리는 친구 안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비가 와서 어떤 친구를 얘 인경아 비가 오는데 너무 로맨틱하지 않니? 이런 날 그냥 차 마시다 네 생각나 전화 걸었어. 이런 친구 야 그러지 말고 좋은 차 내가 사줄게 나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 왔고 야 뭐죠? 야 비는 이렇게 그냥 꿀질꿀질하게 내리고 난리야. 싫어 죽겠어. 나 못 나가 비나 못 나가 머리 빠져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웬만하면 안 만나야 되겠다. 네. 징징거리면 사람들로부터 차단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지만 제가 명랑하고 양명하고 잘 웃으면 자석처럼 끌어붙이는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서 그랬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을 다 만나요. 뭐 매달 만나는 건 아니지만 다 이렇게 모임들이 있고 단체방도 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 제가 뭐 돈이 많거나 뭐 이쁘거나 뭐 출세를 거나가 아니라 어느 모임 가도 제가 제일 잘 웃어요.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거 제가 웃기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웃길 때 웃어주는 거예요. 근데 안 웃어주세요. 재밌는 얘기했는데 그게 웃겨? 그게 웃겨? 그러면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안 웃어도 막 웃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스스로를 좀 웃게 해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 대한 엄청난 큰 축복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이 소통하고 공감을 하는 법은요. 책을 읽으실 필요도 없고 시험 치실 필요도 없고 돈 들여서 학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5분씩만 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까? 오늘 나한테 몇 분이라도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점이 장점이지? 내가 뭘 잘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을 거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100살까지도 무사히. 자칫하면 120살까지도 사신다 그러니까 120살까지도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간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일요일까지 비가 오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해가 쨍쨍쨍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 피크 타임이라는 주가 되는데 네. 여행 같이 한번 가보시죠. 크리스티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 오더라도 그래도 좀 여행 좀 나가서 서울 네. 조금 벗어나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요즘 SNS 시작되면서 재밌는 여행 열풍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SNS상에 올라온 이색 음식을 먹으러 여행 그런 거 가는 것이에요. 네. 제가 그런 여행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느 지역을 갈 때 꼭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서 꼭 먹고 오거든요. 그거 그렇습니다. 빠질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이 정통적인 인기 먹거리와 비교를 하면 역사가 조금 더 짧아요. 사실. 네. 그래도 빠르게 지역 대표 음식으로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이색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위해서 올 휴가 도전해 볼 만한 각 지역 대표 이색 음식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먹자 여행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음식은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네. 여기 서울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거고요. 바로 인천. 강화도. 강화도요? 섬이잖아요. 예. 네. 뭐 사실 뭐 그 연결돼 있어서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서울이란 접근성이 좋아서 그럼요. 그냥 짧게 이렇게 휴가로 네.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네. 여기 아주 적절한 곳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화도에서 이색 음식부터 한번 가볼까요? 강화 네, 강화도. 순무가 있고 또 또뭐 있죠? 강화도가 뭐 있죠? 밴댕이? 밴댕이? 아, 밴댕이. 자, 한번 볼까요? 바로 뭐야 이게? 이게 피자 같죠? 피자예요? 강화도의 밴댕이 피자. 밴댕이 가지고 피자를 만들어요? 맞아요. 밴댕이 피자가 있어요? 네, 나 이거 못 있어요. 먹어봤는데. 그 저도요. 네. 예, 강원도 북물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네. 여기 주민들이 밴댕이 피자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으러 간다고 야 피자 합니다. 토핑으로 밴댕이를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 많아요. 굉장히 네. 특이한데 좀 걱정이에요. 비린내가 사실 좀 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뭐 사실 밴댕이 피자라고 하면 딱히 뭐 땡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바과 그래 청양고추로 네. 예, 그 이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비린내가 거의 나진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밴댕이의 식감이 네. 피자의 식감을 더 잘 살려준다고. 어.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청양고추를 가득 넣기 때문에 매콤하고 담백하는 맛이 나고요. 예, 치즈 이렇게 느끼하다 하는 사람들까지 이 음식을 엄청 잘 드신다고 합니다. 야, 지역 특산물을 피자 토핑에 올려서 저렇게 구워내요. 네네네. 밴댕이는 정말 강화도에서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뭐 이 피자를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 강원도 갈 때는 네. 다시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강화도 풍물시장이 사실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지 관광객들은 잘 안 갔던 곳인데 네. 저렇게 피자 먹을거리를 개발하면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래요. 맞아요. 실제 뭐 이곳에서 밴댕이 피자뿐만 아니라 네. 되게 특이한 피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단 뭐 진달래 피자도 있고 고구마 피자가 있지만 네. 초콜릿 피자, 삼겹살 피자, 라면 피자까지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그 뭐랄까 미감을 네. 아주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밴댕이 피자는 또 저 청양고추 들어가는 게 일품일 것 같아요. 청양고추하고 밴댕이하고 네. 제대로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치즈와 어우러지는 맛이 또 궁금한데 또 서울에서는 멀지 않으니까 한번 그렇죠. 밴댕이 피자 특이하네. 즐기러 한번 가보면 예.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지역 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그 식도락의 성지 전라도의 광주 저기야, 음식입니다. 뭐. 광주 음식은 뭐 기가 무조건 막히죠. 맛있죠. 네. 그럼 저긴 제철 식재료 풍부하지 또 여러 가지 양념이 있죠. 손맛이 있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자, 광주는 바로 네. 이게 뭐야? 약간 쌈. 이거 튀김 아니에요? 쌈하고 튀김. 쌍추 튀김이라고 합니다. 상추 튀김? 네. 뭐 상추 자체를 튀겨서 먹는 거. 그건 아닌데. 상추를 이렇게 상추 자체를 튀기는 게 아니라요. 네. 뭐 오징어 튀김 같은 그런 이제 네. 튀김을 상추에다가 넣어서 싸서? 이렇게 싸서 먹는 거 뭐 그런 음식입니다. 예. 이 음식은 1913년에 송정역에서 처음 나타나게 됐었는데 네. 지금까지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아직도. 이게 30-40년 전부터 광주 학생회관 뒷골목에 네네. 상추튀김 거리가 조성이 됐대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들이 돼서 상추튀김 그 시절의 그 맛을 추억하는
그런 아주 명소가 된 거죠. 맞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 있죠? 저 같은 외국인들 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많이 자주 한다고 하는데. 이야, 사실 저거 그냥 튀김은 봐도 그 맛있겠네. 자체로 먹는데 상추에 싸서 먹는다는 게 그래? 지금 저 영상처럼 네. 저렇게 먹는 거잖아요. 잘 그 맛이 잘 모르겠어요. 좀 궁금한데. 아, 궁금하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추를 먼저 상추를 튀긴 줄 알았더니. 네. 저는 그다음에 상추를 튀긴 줄 알았어요. 튀김을 정말. 올려서 무슨 튀김이지? 튀김을 올린 다음에 저는 오징어 튀김. 그렇죠. 나 오징어하고 이렇게 아, 상추에 이렇게 싸서 싸서 보이시나요? 먹는 겁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입에 싹 넣어서. 입에 싹 넣었어. 오. 한 방에. 왠지 네. 튀김은 왜 기름이 많잖아요. 근데 상추를 같이 먹으니까 이게 서로 없어지는 보완이 거예요.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맛있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약간 멕시코 요리 중에 또 고수 많이 들어간 그 요리들이 있는데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상추가. 광주는 자주 가봤는데 이건 네. 처음이네. 이게 식감이 좋네. 그렇죠? 아삭아삭. 약간 샐러드랑 튀김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거 우리 제작진이 튀김 언제 사온 건데 바삭하니 맛있어. 괜찮네 이거. 요즘 관주는 지금 관주 세계 수영 대회가 네. 이제 열리고 있죠?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 광주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7가지. 그런 이제 리스트 곱혔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금 먹었던 그 네. 상추 튀김 3위. 아, 이게 3위에 들어갑니다. 3위에 들어갑니다. 탑3에 들어가는데. 네. 자, 그럼 2위는 2위는 뭐야? 2위도 궁금해요. 2위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등산 보리밥. 무등산 보리밥이라고. 또 유명해요. 오. 그 무등산 올라가는 양쪽에 길목에 무등산 보리밥집이 있어요. 저게 10,000원인가? 아, 그래요? 그러면 한 상이 나오지. 맞아요, 맞아요. 그 가격도 괜찮고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 가서 주문하면은 불만이 없는 게 일단 오. 그 메인 그대로 나와요. 메인 크게 나오고 반찬이 한 20개 정도 나오니까요. 일단 비주얼적으로 괜찮고 배가 부르잖아요. 저게 저 다른 나라 같으면 보리밥 비빔밥 이러면 보리밥 비빔밥 저거 하나 달랑 주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정황팀이 나와요. 이게 다 정이잖아요, 사실. 저게 한정식이지 뭐예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그 지역의 손맛이 좋다 보니까, 너네 저렇게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는 그리고 저 반찬을 달래면 더 줘. 점. 그래요? 무료로? 예, 그럼. 야, 기가 막히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놀랍죠. 그렇죠. 이게 지금 2위고. 그럼 1위도 있잖아요. 1위는 뭐예요? 1위는 있습니다. 1위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먹밥이에요. 광주 주먹밥. 주먹밥? 주먹밥. 우리나라 주먹밥이 가능한 게 우리나라 밥이 찰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뭉쳐지는데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주먹밥이 오래전부터 먼 길을 가거나 또 전쟁터에서 먹었던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광주는 또 어디입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5월 항쟁 당시에 이 광주가 고립됐었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나눠서 먹고 서로 격려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광주 여성들이 길거리에 솥 걸고 거기다 밥을 해서 그 밥으로 저렇게 주먹밥을 해서 시민군들 나눠주고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광주가 주먹밥의 상징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 주먹밥은 그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핫해지고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 세계 수영 대회가 있잖아요. 거기 기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기자들한테 이제 광주 주먹밥을 대접을 했어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굉장히 다양하거든. 네네네. 예전에 진짜 그 전시나 이런 때 먹었던 주먹밥은 밥 이렇게 뭉쳐서 네. 소금 털어서 이렇게 먹는 거였는데 지금 저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맛도 다양해지고, 모양도 다양해지고. 이런 기회에 그 해외에도 우리의 이런 음식들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음식을 소개해드릴까요? 네. 자, 우리 제주도 갑시다. Let's go, 제주. 제주도 먹으면 안 돼. 자, 꽁치 김밥. 야, 이것도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하죠, 네. 꽁치김밥. 근데 저도 처음에 먹을 때는
야, 꽁치를 통째로 저렇게 해서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통째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 좀 눈 마주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먹어봤는데 네네.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맞아요. 네. 뭐 비린내가 없고요. 뭐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니까요. 뭐 그거 이제 도전해볼 만하죠. 예. 네. 아, 맛있죠. 별미예요. 가면 꼭 먹잖아, 제주도 가면.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뭐 사실 제주도에서는 꽁치 김밥 외에도 네. 뭐 제주도 특산품을 이렇게 들어간 그 이색 김밥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혹시 전복 김밥이라고 아, 들어보셨어요? 이거 먹었죠. 뭐. 먹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SNS에서 굉장히 핫한 네네. 뭐라고 있죠? 맞아요. 내장으로 만든 김밥이고요. 여기는 또 별미가 오징어 무침 있죠. 딱 올려서 한 입 가득 넣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럼 저 성게김밥도 있고 그렇잖아요. 헝게 맞아요. 김밥도 네. 있고요. 아, 기가 막힌 김밥 많아요. 예. 제주도 가면 사실 제주도까지 가서 무슨 김밥이야 하실 텐데 네. 김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요거는 요거 성게김밥. 어우, 네, 맛있어, 성게김밥. 맛있어. 저렇게 듬뿍 올라가 있다고요. 저거 일식집 가서 먹을래 봐요. 얼마나 비싼데. 맞습니다. 네. 네. 제주도 그리고- 가서 즐기기에 너무 좋은 김밥들이에요. 좀 김밥들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저 이제 제주 마라도 예. 지역의 음식인데 마라도? 이 음식은 좀 특별할 겁니다. 그래요? 제주도 이 해녀들이 밥찬으로 먹었던 음식인데 반찬으로. 네. 뭐예요? 네, 바로 한번 보죠. 네, 사진만 먼저 볼까요? 사진 아, 수박인데. 수박이죠. 바로 마라도 수박 쌈장. 수박 쌈장? 예. 수박을 쌈장에 찍어 먹어요? 맞습니다. 야, 저게 돼? 어머, 지금 그림 보세요. 그 수박을 뭐 특별하게 뭐 요리하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생으로 먹는 건데 수박을 밥이랑 그리고 쌈장 이게 찍먹 가는 거예요. 어. 네, 그런 거 이제 예전에 해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네. 반찬으로 먹었던 음식인데 아니, 근데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진 않아. 아, 왜 저렇게 드셨지? 이게 참 특이하죠. 참 가만있어 봐, 특이하죠. 쌈장을 또 한 번 더 드셔 여기 보셔야죠. 있네. 수박에 이렇게 올려서. 그렇- 일단 그렇습니다. 쌈장을 올려서. 쌈장을 올려. 이거 먹어? 이 맛이 잘 상상이 안 돼요, 사실. 괜찮아. 괜찮아요? 밥까지 섞으면 제일 좋아요. 괜찮아.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수박은 달고 쌈장은 좀 짠데 어우러지는 맛이 괜찮은데요? 아, 이거 밥이랑 같이 먹는다고? 괜찮아. 맛있는데요? 이게 약간 노독의 맛이다. 노독의 맛. 열심히 일하고 나서 다 맛있으니까. 아니, 이거 지금 수박 있으니까요. 우리가 마라도까지 갈 것도 없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요. 오, 나쁘지 먹기 좀 않아요. 어려우면 제가 시원한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절 믿고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 밥이랑 수박이랑 쌈장이랑 자, 내친 김에 또 네. 울산? 자, 울산 울산 마지막이죠. 갈까요? 울산의 가장 유명한 건 쫀득이? 쫀득인데. 아니, 울산 가서 울산의 쫀득이 먹어요? 쫀득이 먹는데. 네. 사실 이게 울산의 이제 쫀득이 조금 다른 게 네. 먹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이게 다른 겁니다. 일단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시죠.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다 나오죠. 설탕이랑 라면 스프 그리고 쫀득이까지 나오는데. 네, 이거 요리를 하네요. 네. 먼저 튀기나 봐요. 네네네. 쫀득이를 기름에 살짝 튀기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라면 스프랑 네, 설탕과 설탕을, 라면 네. 스푼 1대1로 이렇게 섞어서 전득이에 부리는 겁니다. 부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그냥 쫀득이에다가 가미를 해서 요리를 하는 거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 이것도 네.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우리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건빵 가지고 이렇게 해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이거 별미네. 야, 이게 추억의 음식이에요, 추억의 음식. 아, 야, 요리인데, 요리? 이건 약간 이제 맥주 드실 때 그러니까요. 안주로 안주로 나오면 나오고. 이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네.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설탕이랑 네. 라면 스프. 라면 스프 1대1로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쫀득이만 겁니다. 기름에 살짝 튀기시면 굉장히 맛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강력 추천입니다. 만약에 뭐 라면 스프를 내가 조금 맵다 이런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매운 느낌이 안 들어요 하나도. 아주 맛있어요.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으니까 아까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뭘 먹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못 먹게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먹어보라고. 방송 때 먹어요. 아유, 정말.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그거네 진짜 손이 가요 손이 가.
이거 자꾸 가면. 네. 야, 이런 또 멋진 먹을거리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맛있는.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색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여러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여기에 이제 내가 요번에 휴가지가 네. 있다면 가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맛있네요. 근데 지금 밖에 계속 비 오죠? 네.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밤사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예상인데요.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캐스터. 네, 이 막바지 장맛비가 꽤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서울에서도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더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하늘이 마치 뻥 뚫린 것 마냥 세찬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조금씩 확대돼서 지금은 중북부를 중심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은 호우 경보로 강화됐으니까요.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또 자주 살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장마전선이 걸쳐져 있는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등 각종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주말까지 돌풍 벼락과 함께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 많은 곳은 무려 300mm 이상의 호우가,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을 뿌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와 제주는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로 인해 중부의 경우 낮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29도 등 30도를 밑도겠고요. 여전히 일부 경북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그에 남부도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의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열대야와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급격하고 빠르게 발달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적어도 중부를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일요일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비 피해 없도록 주변 단속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또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